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정순자. 69살입니다. 늘 조용히 살던 제가 이건 좀 말해야겠다 싶었던 일이 있었답니다. 제 지난날 속 깊은 이야기. 오늘 여러분께 풀어놓으려 합니다. 낡은 반찬 가게 진열장 유리를 닦으며 또다시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유리에 비친 69살. 정순자의 얼굴이 오늘따라 낯설게만 보이네요. 30해 넘게 새벽마다 김치를 썰던 칼소리, 기름이 보글거리며 튀던 소리로 하루를 열었는데 이제는 이 작은 가게에도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며느리 서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휴대폰 진동이 윙윙거리더니 평소보다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어머님, 유림이 학원비 좀 부탁드려요. 이번 달에 피아노랑 발레 둘 다 내야 하는데 또 학원비였어요. 7살 손녀 유림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지만 요즘 가게 사정이 영 좋지 않아요. 동네에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갔거든요. 얼마나 들어가는데? 한 달에 40만 원이요. 그런데 이번 달은 발표회 준비비까지 해서 수화기 너머로 유림이 피아노 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띵동띵 하는 건반 소리가 아련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서영이는 예전에 미용사였는데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고 해요. 하지만 실상은 빚만 늘어가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택배 박스가 쌓여 있는 소리, 포장지 뜯는 바스락거림은 자주 들려오는데 정작 돈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어려워하거든요. 어머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서영이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든든하긴 한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가게 한편에서는 냉장고가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벌써 손님들로 북적였을 시간인데 요즘은 하루 종일 조용해요. 가끔 단골 할머니들이 오셔서 순자야, 장사 어때? 하며 걱정해 주시지만 그분들마저 이제는 마트로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들 도연이는 동대문에서 옷 공장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손재주는 있어도 사업 감각이 부족해요. 재봉틀 돌아가는 드르르 소리는 열심히 들려오는데 정작 돈은 제대로 못 벌어와요. 엄마, 이번 달도 좀 빌려줄 수 있어? 어제도 도연이가 머리 긁적이며 말했어요. 공장 임대료며 직원 월급이며 나가는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시원찮다는 거예요. 30해 넘게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 만들던 제가 이제는 손주 학원비며 아들 공장 운영비며 이것저것 떼느라 정신이 없어요. 예전에는 고추장 끓는 보글보글 소리, 나물 무치는 소리로 가득했던 주방이 이제는 그저 조용하기만 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이상한 전화가 하나 왔어요. 정순자 사장님이시죠? 조성민이라고 합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조성민이라는 사람은 전에 보험 조사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뭔가 복잡한 일들을 해결해주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가족분들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무슨 정보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아마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불안했어요. 가족들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빚이라도 생긴 건지 싶어서요. 점심때쯤 단골 할머니가 오셔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사가셨어요. 비닐봉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돈을 받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30해 넘게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꿈은 뒤로 미뤄왔어요. 젊을 때는 한복 만드는 일을 배우고 싶었는데 아이들 키우느라 포기했죠. 그 후로는 계속 반찬 가게만 운영하며 살았고요. 저녁에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내일 그 조성민이라는 분을 만나봐야겠다고요. 뭔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내 인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았거든요. 셔터 내리는 드르륵 소리를 들으며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봤어요. 30해 넘게 내 삶의 터전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마치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어요. 어쩌면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때가 온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조성민이라는 사람이 말한 중요한 정보가 대체 뭘까 하고요.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어머님, 유림이가 또 학원에서 사고 쳤대요. 아침 일찍부터 서영이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는데 아마 또 학원 선생님한테 혼났나 봐요. 무슨 사고? 피아노 학원에서 다른 애 가방에 물을 쏟았다는데 그 가방이 명품이래요. 수화기 너머로 유림이 우는 소리가 힝잉 들렸어요. 7살 아이가 무슨 명품을 알겠어요. 그냥 예쁘다고 만졌다가 실수한 거겠죠. 얼마나 된다는 거야? 100만 원짜리 가방이래요. 배상하라고 하는데 또 돈 이야기였어요. 반찬 가게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되는 마당에 100만 원이라니요. 가게 문을 열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진열장에 어제 만든 반찬들을 꺼내놓는데 바스락거리는 비닐 소리마저 처량하게 들렸어요. 순자야, 오늘은 뭐가 맛있어? 단골박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들어오셨어요. 지팡이가 바닥에 톡톡 부딪히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어요. 할머니, 오늘은 콩나물 무침이 맛있어요. 요즘 장사 어때? 많이 힘들지?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동네 어른들은 다 아시거든요. 요즘 작은 가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에요. 정오쯤 되니 조성민이라는 분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지만 뭔가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드린 조성민입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찻주전자에서 물 끓는 보글보글 소리가 들렸어요. 조성민 씨는 주변을 둘러보며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사장님, 혹시 며느리분이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리고 아드님은 동대문에서 옷 공장을?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 사람이 우리 집안일을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거든요. 조성민 씨가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어요. 종이 넘기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서 크게 들렸어요. 사장님, 실은 제가 조사해 본 결과 며느리분 온라인 쇼핑몰 상황이 심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빚이 2천만 원 넘어요. 그리고 아드님 공장도 마찬가지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찻잔 들던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게 무슨...
며느리분이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도 한 개까지 뽑아 쓰셨고 사채까지 손을 댔어요. 온라인 쇼핑몰은 거의 중단 상태인데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조성민 씨가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딱딱 들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죽음의 카운트다운 같았어요. 아드님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임대료 밀렸고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있어요. 곧 도산할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준 돈들은 빚 갚는 데 쓰였죠. 하지만 그것도 바닥이 났어요. 가게 밖에서 오토바이 지나가는 부르릉 소리가 들렸는데 평소와 달리 그 소리가 무섭게 느껴졌어요. 사장님, 이대로 가면 결국 사장님이 보증을 서거나 이 가게를 담보로 잡혀야 할 상황이 올 거예요. 제가 왜요? 가족이니까요.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지만 사채업자들은 그런 거 안 봅니다. 조성민 씨 말이 끝나자 냉장고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 소리가 갑자기 귀에 거슬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성민 씨가 말을 흐렸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뭐요? 사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야 해요. 가족을 구하려면 말이죠. 그때 가게 문이 짤랑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어요. 동네 아주머니였는데 분위기가 심각한 걸 보고는 뒤돌아 나가셨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쾅 울렸어요. 무슨 결단이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며느리분과 아드님을 불러서 진실을 확인해 보세요. 조성민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자 끌리는 소리가 바닥에 갈렸어요. 그리고 사장님, 혹시 믿을 만한 변호사 아시나요? 변호사요? 왜요? 곧 필요하실 거예요. 조성민 씨가 나간 후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이 전과는 달랐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어요. 저녁에 서영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서영아, 오늘 저녁에 도연이랑 같이 와라.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와. 할 이야기가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시계를 봤어요.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빠르게 느껴졌어요. 뭔가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할 때였어요. 저녁 8시, 도연이와 서영이가 유림이 손을 잡고 가게로 왔어요. 유림이 통통 뛰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먼저 들렸고, 이어서 도연이 무거운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왔어요. 엄마, 왜 갑자기 오라고 했어? 도연이가 머리를 긁적이며 물었어요. 손톱으로 두피 긁는 사각사각 소리가 들렸는데 긴장할 때 나오는 습관이었어요. 앉아라. 할 이야기가 있어. 서영이는 평소처럼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왔는데 뭔가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핸드백을 만지작거리며 지퍼 여닫는 소리를 계속 냈어요. 할머니, 나 피아노 잘 쳤지? 선생님이 칭찬했어. 유림이가 밝게 말했지만 나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도 곧 현실을 알게 될 텐데 말이에요. 유림아, 할머니가 과자 사줄 테니까 밖에서 놀고 있을래? 싫어. 나도 어른 이야기 들을 거야. 유림아, 엄마 말 들어. 서영이가 살짝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결국 유림이는 울먹이며 가게 한편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서영아, 내 온라인 쇼핑몰 요즘 어때? 잘 되고 있어요.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거짓말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네, 정말로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서영이가 핸드백 끈을 꽉 쥐었어요. 가죽이 조이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그럼 도연아, 너는 공장 일은 잘 되고 있고? 그럼요. 요즘 주문이 밀려서 야근도 하고 있어요. 도연이도 거짓말을 했어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더라고요. 나는 조성민 씨가 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종이 넘기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럼 이게 뭐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서영이 얼굴이 하얘졌고 도연이는 입을 벌린 채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2천만 원, 사채 500만 원. 이게 온라인 쇼핑몰 잘 되고 있다는 거야? 어머님. 그게 서영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손으로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아, 너도 공장 임대료 석 달째 밀리고 직원 월급도 못 준다며? 엄마, 그걸 어떻게? 도연이가 당황해서 의자를 뒤로 밀었어요. 의자 다리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유리미가 놀라서 인형을 떨어뜨렸어요. 플라스틱 인형이 바닥에 떨어지는 톡 소리가 고요한 가게 안에서 크게 들렸어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준 돈들은 다 어디로 간 거야? 어머님, 사실은 서영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뭐야? 정말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들이 너무 많아지고 경쟁이 심해져서 그래서 사채까지 쓴 거야? 어쩔 수 없었어요. 일단 버텨보려고. 도연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한숨 쉬는 소리가 길게 들렸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야?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에 톡톡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내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왜 울어? 유리미가 다가와서 내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아이 목소리가 무척 맑았는데 그게 더 슬펐어요. 유리마, 할머니는 안 울어. 하지만 실제로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30해 넘게 모은 돈이 이렇게 사라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어떻게든 갚을게요. 서영이가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말렸어요.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해결되는 일이야? 그럼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 너희가 만든 일이니까 너희가 해결해. 냉장고가 웅웅거리는 소리만 가게 안에 울렸어요.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고 천둥 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 도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도 모르겠다. 이 가게라도 지켜야 할 텐데. 그때 서영이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못났어요. 하지만 유리미는 죄가 없잖아요. 유리미가 뭔 죄가 있겠어.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야. 유리미가 상황을 이해했는지 조용히 인형을 안고 앉아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때를 썼을 텐데 오늘은 분위기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어머님, 시간을 좀 주세요. 제발, 시간을 준다고 빚이 없어지는 거야? 밖에서 번개가 번쩍했어요. 잠깐 가게 안이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어요. 마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이 돌아간 후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어요. 빗소리만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요.
조성민 씨가 말한 결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그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가 빗소리와 어우러져 들렸어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답은 찾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조성민 씨가 다시 가게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남자분과 함께였는데 군인 출신처럼 반듯한 인상이었어요. 사장님, 어제 가족분들과 이야기는 해보셨죠? 네, 다 사실이더라고요. 목소리가 힘없이 나왔어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기분이었거든요. 예상했던 대로네요. 그래서 오늘은 해결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성민 씨가 옆 남자분을 소개했어요. 이분은 박진호 변호사님이세요. 군법무관 출신이시고요. 박진호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악수할 때 손이 단단했는데 왠지 믿음직스러웠어요. 혹시 정순자 사장님 남편분이 군에 계셨나요? 네, 공군에 있었어요. 왜요? 이름이 정재호 하사였나요? 갑자기 놀랐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저와 같은 부대에 있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박 변호사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 이야기가 나오니 갑자기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텐데요. 찻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 사람이 차를 마시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장님,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조성민 씨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딱딱 소리가 무섭게 들렸어요. 며느리분과 아드님 빚을 합치면 총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사채가 500만 원이고요. 3천만 원이요? 네. 그리고 이대로 가면 한 달 안에 사채업자들이 이 가게로 찾아올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조용했던 이 동네에 그런 사람들이 온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박 변호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사장님, 혹시 이 가게 말고 다른 재산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건 없어요. 이 가게 건물하고 위층 집이 전부고요. 시세가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한 2억 정도? 두 사람이 서로 눈짓했어요.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조성민 씨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종이 넘기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신경에 거슬렸어요.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빚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빚을 떠안는다는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박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가족분들과 완전히 선을 그으시는 겁니다. 법적으로 상속 포기 각서를 받고 앞으로 경제적 지원도 일체 중단하는 거죠. 순간 숨이 막혔어요. 가족과 선을 긋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거든요. 그럼 손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드님과 며느리분이 책임져야죠. 사장님이 계속 뒷바라지해주면 이 상황은 반복될 뿐이에요. 밖에서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가 부르릉 들렸어요. 평범한 일상의 소리였지만 지금 내게는 다른 세상 소리 같았어요. 대신 사장님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요? 30해 넘게 가족들 뒷바라지만 하며 사셨잖아요. 이제는 사장님 인생을 사는 거죠. 조성민 씨 말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너무 급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시간을 좀 주세요. 하루아침에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사채업자들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박 변호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제호하사 때문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연락 주세요. 두 사람이 나간 후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점심때 단골 할머니가 오셨어요. 순자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알아차리셨나 봐요. 혹시 집안에 무슨 일 생겼어? 요즘 며느리 얼굴도 안 보이고. 할머니, 콩나물 한 봉지 드릴게요. 화제를 돌렸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동네 사람들까지 눈치채기 시작했구나 싶어서요. 저녁에 혼자 가게에 앉아 생각했어요. 정말 가족과 선을 그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요. 지기개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마음속으로 물어봤지만 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냉장고 웅웅거리는 소리만 고요한 가게에 울렸을 뿐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가족들을 정말 포기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사흘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오후 2시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차 문 닫히는 쾅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덩치 큰 남자 둘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한 명은 금목걸이를 차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문신이 팔에 가득했어요. 여기가 정순자 씨 가게죠?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가게 안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최서영 씨 보증인이시죠? 빚 갚을 시간이 됐는데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조성민 씨 말이 맞았구나 싶었어요. 저는 보증인이 아닌데요. 아, 그래요? 그럼 며느리분이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금목걸이 남자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딸깍딸깍 소리가 신경에 거슬렸어요.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직접 찾아온 거거든요. 문신 남자가 진열장을 구경하는 척하며 말했어요. 발걸음 소리가 바닥에 무겁게 울렸어요. 좋은 반찬들이 많네요. 장사 잘 되시나 봐요? 협박이었어요. 은근히 가게를 건드릴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며느리 연락처 주시면 조용히 가겠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서영이 번호를 알려줬어요. 이 사람들이 더 오래 있으면 동네에 소문이 날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연락해보고 다시 오겠어요. 두 남자가 나간 후 급히 서영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서영아, 큰일 났어. 사채업자들이 가게로 왔어. 벌써요? 수화기 너머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떨어뜨리는 소리도 들렸고요. 당장 와. 도연이도 데리고. 1시간 후 두 사람이 급히 달려왔어요. 서영이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고 도연이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 서영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훌쩍훌쩍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어요. 어떻게 하죠? 정말 어떻게 하죠? 이제라도 정신 차려. 일이 이렇게 커졌어. 도연이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손가락으로 머리 긁는 소리가 거칠게 들렸어요. 엄마,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나도 모르겠다. 너희가 만든 일이니까. 그때 조성민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마치 때를 맞춘 것처럼요. 사장님, 혹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나요? 네, 방금 전에 왔다 갔어요. 그럼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더 늦으면 안 돼요. 전화를 끊고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서영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도연이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너희 둘 잘 들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할게. 목소리에 힘을 넣었어요. 이제는 정말 결정할 때였어요. 내가 이 건물 담보로 돈을 빌려서 너희 빚을 갚아줄 수 있어. 정말요? 서영이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앞으로 너희와는 연락도 하지 않을 거야. 경제적 지원도 일체 중단이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도연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말 그대로야. 이제부터 남남이야. 그럼 유리미는 어떻게 해요? 서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희가 키워. 부모가 책임져야지. 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또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미 결정했어. 내 남은 인생을 너희 때문에 망칠 수는 없어. 서영이가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일어나. 이미 늦었어. 냉장고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침묵을 깼어요. 그 소리가 마치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도연이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 이미 결정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너희끼리 알아서 해. 이제 어른이잖아. 그날 밤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조성민 씨와 박 변호사를 불렀어요. 이제 정말 결단을 내릴 때였어요. 서류 준비해 주세요. 내일 모든 걸 정리하겠어요. 현명한 결정이에요, 사장님.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드시겠지만 이게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서류에 사인하는 볼펜 소리가 또박또박 들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 같았어요.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며 자정을 알렸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어요. 30해 넘게 가족들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은행에서 대출 서류를 마무리했어요. 펜으로 사인하는 소리가 또박또박 울렸는데 그 소리 하나하나가 내 인생을 바꾸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 이제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박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은행 창구에서 번호표 뽑는 소리,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왠지 멀게 느껴졌어요. 괜찮아요. 이제라도 결정한 게 다행이에요. 그럼 오늘 오후에 가족분들한테 최종 통보를 하시죠. 조성민 씨가 서류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지퍼 닫는 소리가 또박또박 들렸어요. 오후 2시 도연이와 서영이가 유리미와 함께 가게로 왔어요. 유리미가 할머니를 보자마자 뛰어왔는데 그 순간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할머니, 오늘 피아노 레슨 있어. 유리마, 말이 목에 걸렸어요. 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머님, 어제 말씀하신 거 정말 진심이에요? 서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눈이 부어 있는 게 보였어요. 진심이야. 박 변호사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종이 넘기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건 상속 포기 각서예요. 여기에 사인하시면 앞으로 정순자 사장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도연이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래야 너희 빚을 갚아줄 수 있어. 그럼 우리는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 서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훌쩍거리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는데 유림이가 놀라서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엄마 안 울어. 서영이가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이미 분위기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할머니, 나 언제 또 와? 유림아, 또 말이 막혔어요. 이 아이한테 다시 못 본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사장님이 정 어려우시면 제가 설명드릴까요? 조성민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유리미를 무릎에 앉혔어요. 아이 체온이 따뜻하게 전해졌는데 그게 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유림아, 할머니가 멀리 여행을 가야 해. 언제 돌아와? 아주 오래 걸릴 거야. 그럼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아이의 맑은 눈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안 돼. 유리미는 엄마, 아빠랑 있어야 해. 도연이가 결국 서류에 사인했어요. 볼펜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또박또박 들렸어요. 서영이도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고요. 이제 끝났어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내일부터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갚고 나머지 빚도 정리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서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제 됐어. 너희도 각자 길을 찾아.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이 일어났어요. 유리미가 제일 마지막까지 제 무릎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 유리미가 크면 그때 다시 만나자. 약속, 약속. 작은 손가락으로 약속했지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눈물이 났어요. 30해 넘게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그날 밤 혼자 가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조용해진 게 무섭도록 적막했어요. 냉장고 웅웅거리는 소리, 시계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새벽에 잠깐 잠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유리미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는데 곡이 끝나자 저를 찾으며 울고 있었어요. 꿈에서 깨어나니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조성민 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장님, 어제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갚았어요. 이제 평안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분이 어제 밤에 짐을 빼셨더라고요. 원룸으로 이사하신 것 같아요. 가족들이 정말 떠났구나 싶었어요. 가게 위층 집도 이제 저 혼자 쓰게 됐고요. 점심때 단골 할머니가 오셨어요. 순자야, 며느리는 어디 갔어? 요즘 안 보이네. 이사했어요. 어디로? 멀리요. 더 이상 설명할 마음이 없었어요. 곧 동네에 소문이 날 테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날 저녁 혼자 식사를 하는데 밥 씹는 소리만 고요한 방에 울렸어요. 이렇게 조용한 식사는 처음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유림이 목욕시킬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상이 없어졌어요. 자유로워진 건지 외로워진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였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동네에 소문이 퍼졌어요. 단골 할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와서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순자야, 정말 가족들이랑 연락도 안 해? 그게 나한테는 좋은 일이에요. 아이고, 그래도 혈육인데. 할머니들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홀가분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가게 일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서영이 학원비, 도연이 공장 돈 걱정에 반찬 하나 팔 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렸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사장님, 어떠세요? 좀 편해지셨나요? 조성민 씨가 가끔 안부를 물어왔어요.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네, 많이 편해졌어요. 고맙습니다. 혹시 외로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어느 날 오후, 박진호 변호사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업무적인 방문이 아니었어요. 사장님, 커피 한잔 하실까요? 여기서 차라도 드시죠.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요. 답답하시겠어요. 오랜만에 가게 밖으로 나갔어요. 동네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범한 일상의 소리였지만 새롭게 느껴졌어요. 제호하사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요? 좋아요. 그분은 정말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부대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앞장서서 해결해 주셨고요. 남편 이야기를 들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커피잔 올려놓는 소리가 또르르 들렸어요. 그분이 항상 하던 말이 있어요. 가족은 서로 의지하되 서로를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 말을 했었나요? 네. 사장님이 지금 하신 결정을 보셨다면 분명 옳다고 하셨을 거예요. 박 변호사 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서영이에게서 문자가 왔거든요. 어머님, 유림이가 계속 할머니 찾아요.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문자를 읽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답장은 보내지 않았어요. 한 번 시작하면 또 예전과 같아질 게 뻔했거든요. 다음 날에도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유림이가 밥도 잘 안 먹어요. 제발 한 번만요.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진동 소리가 멈추니 마음도 조금 진정됐어요. 일주일 후 도연이가 직접 가게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는데 살도 빠진 것 같았어요. 엄마, 왜 왔어?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유림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계속 할머니 찾으면서 울어요. 문 쪽으로 다가가며 말했어요. 나가라는 뜻이었어요. 그건 너희가 해결할 일이야. 엄마, 제발.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도연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아이한테 상황을 잘 설명해줘.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알아들을 거야. 엄마, 나가. 더 이상 오지 마. 도연이가 문을 나서는 발걸음 소리가 무겁게 들렸어요. 현관문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주저앉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유림이 우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새벽 4시쯤 되니까 가게 앞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어요. 무슨 소리인가 싶어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작은 그림이 문 앞에 놓여 있었어요. 아침에 내려가서 보니 유림이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할머니와 자기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고 밑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사랑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그림을 집 안으로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대신 가게 옆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마음은 아팠지만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 흔들리면 또 예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테니까요. 점심때 단골 할머니가 오셨는데 유림이 그림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순자야, 아침에 내 가게 앞에 아이 그림이 있던데
모르겠어요. 손녀가 그린 것 같던데 참 예쁘게 그렸더라. 할머니 말씀을 들으니 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계속 모른 척 했어요. 그날 저녁,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건지 아니면 너무 매정한 건지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내 남은 인생을 위해서라도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어요. 밤늦게 가게 정리를 하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항상 가족들 걱정에 잠을 못 이뤘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어졌다는 걸요. 외롭긴 하지만 평온했어요. 30해 만에 처음 느끼는 평온함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가게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 때도 예전처럼 서두르지 않았어요. 칼질하는 도독도독 소리가 여유롭게 들렸고 기름 끓는 지글거리는 소리도 평온했어요. 순자야, 요즘 얼굴이 밝아졌네. 단골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런가 싶어서 가게 거울을 보니 확실히 예전보다 표정이 편해 보였어요. 할머니, 오늘 콩나물 무침 맛있게 했어요. 그래? 그럼 한 봉지 주렴. 비닐봉지에 반찬 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계산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 돈으로 유림이 학원비는 얼마나 될까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었어요. 오후에 박진호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사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대출금 상환 계획을 다시 짜봤는데 생각보다 빨리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류 넘기는 소리가 바스락거렸어요. 가게 매출이 안정적이고 지출이 줄어서요. 한 3년이면 완전히 자유로워지실 거예요. 정말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이 있어요. 박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 건물 말고 옆 건물도 매물로 나왔는데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확장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확장이요? 네. 반찬 가게 말고 다른 사업도 생각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그때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가족들 뒷바라지에만 신경 쓰느라 내 꿈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나요? 글쎄요. 옛날에는 한복 만드는 일을 배우고 싶었는데 좋은 생각이에요. 요즘 한복이 인기거든요. 박 변호사 말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설렜어요. 30해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저녁에 혼자 집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한복 만드는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고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소리가 고요한 집에 울렸는데 누가 왔나 싶어서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조성민 씨였어요. 사장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문을 열어주니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사실 며느리분 소식을 들었는데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소식이요? 원룸에서 혼자 아이 키우면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런데 아드님이 공장을 완전히 정리하고 다른 일을 찾고 있대요.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도 이제는 들을 수 없겠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제 결정은 바뀌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조성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이 진짜 자유로워지려면 미움보다는 용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것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자유로워진 걸까? 아니면 또 다른 감옥에 갇힌 걸까 하고요.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전해준 이야기였는데 서영이가 파트타임으로 미용실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헤어드라이어 소리가 윙윙거리더니만 그 집 며느리가 다시 미용사 일을 시작했다더라고. 그래요?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말이야. 참 기특하더라.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서영이가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내가 너무 매정한 걸까? 마음속으로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답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가끔은 매정함도 사랑이야. 너무 자책하지 마.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말되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지원도 하지 않기로요. 한복 배우는 일도 시작하기로 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한복 만들기 강의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사장님, 좋은 결정이에요. 박 변호사가 등록비를 내주며 말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첫 수업에 갔을 때 바느질하는 소리가 기분 좋게 들렸어요. 바늘이 천을 뚫는 소리, 실 자르는 소리가 새로운 희망 같았어요. 어머님,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30해 만에 듣는 칭찬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요. 가게도, 한복도, 모든 게 내 선택이었어요. 가족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날 저녁 거울을 보니 정말 달라진 게 보였어요. 눈빛이 더 생기 있어졌고, 어깨도 펴져 있었어요.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외롭긴 하지만 이게 진짜 내 삶이구나 하고요. 가끔 유림이 생각이 나면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그 아픔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해주는 게 사랑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밤늦게 한복 스케치를 그리면서 마음이 설렜어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요. 69의 나이에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니 생각해보니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늦은 만큼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이 시작된 거였어요.